자, 오늘은 서정갈래의 대표적인 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 작품은 수라. 백석 선생이 지은 수라인데 이 수라라는 제목은 수라가 보통 뭐 이렇게 그 전쟁터 같은 데서 싸우기를 좋아해가지고 계속 머무르고 있는 그런 것 존재를 가리킬 때 수라라는 말을 해. 그러니까 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악.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수라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나서 이런 서정갈래 시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마무리로 할게. 자, 처음에 시 한번 봅시다.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내려온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일단 무심코 한 행동의 행동인데 이 행동은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야. 화자는 여기 나가 나왔으니까 직접적으로 화자가 등장하지. 화자의 행동은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심결에 한 행동이란 말이야. 문 밖으로 쓸어 버렸어. 그런데 문제는 그 바깥에 거미 새끼가 가 있는 공간은 차디찬 밤이었단 말이야. 이거를 백석 선생님이 살고 있던 일제강점기와 비유한다면 이거는 일제의 암담한 현실을 말한다. 일제시대의 암담한 현실. 그럼 생각을 해봐. 조선인이 주권 상실하고 나서 이렇게 차디찬 밤, 즉 암담한 현실 속에 내몰렸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이 혹독함을 견뎌내기가 쉽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시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이 시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추상적 의미는 일제강점기라는 혹독한 시간, 시대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밤이라는 구체성을 가지고 시대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한 것을 시에서는 상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디찬 밤이 상징하는 건 일제강점기 암담한 현실을 의미한다. 물론 이건 1920년대, 30년대 일제강점기라는 현실 반영론에 입각해서 해석하면 그렇다는 뜻이야. 그러면 거미를 무심코 쓸어버렸단 말이야. 문 밖으로. 그 거미한테, 즉 거미 새끼한테는 정말 혹독한 견디기 힘든 밤이었을 거야. 어느샌가 새끼 거미를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자, 어느샌가라는 건 평안도 사투리로 언젠가야. 언젠가. 자,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 시간이 좀 경과가 있겠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새끼 거미를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큰 거미가 왜 왔을까? 자기 새끼 위험할 것 같으니까 왔겠지. 그지? 나는 가슴이 짜릿짜릿하다. 자, 이게 정서를 표현한 거야. 짜릿하다. 정서 표현했네. 정서를 표현했어. 이유는 뭘까? 이 짜릿한 감정은 야, 내가 너무 혹독한 일을 했나? 가혹한 일을 했나? 라는 일종의 죄책감의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거미 새끼가 차디찬 밤에 새끼를 찾아 나갔어. 새끼는 차디찬 밤에 이렇게 내몰렸단 말이야. 아, 참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안 됐구나. 거미 새끼. 이런 연민을 느낀 거야. 가족이라면 가족이지. 공동체.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게 공동체인데 공동체라는 건 여기서는 어미하고 새끼 거미 둘은 어미와 새끼니까 가족이잖아. 이거를 찢어놨단 말이야.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무심결에 찢어놓은 거에 대해서 미안함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안 됐다는 어떤 불쌍한 연민의 감정이 느꼈단 말이야.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린다. 자, 이 행동은 앞에서 무심코 했던 행동이라고 본다면 앞에서 여기서는 무심함인데 무심함의 행동이지만 여기는 의도성이 있단 말이야. 뭐냐면 큰 거미를 밖에다 쓸어내면 가서 새끼 거미를 만나라고 새끼 거미를 만나라는 의도에서 큰 거미를 쓸어가지고 문 밖으로 버린 거야. 자, 찬밥. 아까 나왔던 차디찬 밤이지. 찬밖이라도 새끼가 있는 곳으로 새끼가 있는 데로 가라. 그러면 큰 거미는 찬 밖이지만 그래도 어쩌면
행복할지도 몰라. 둘이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거야. 일종의 새끼가 있는 데로 가서 새끼를 구해준다. 이것도 역시 새끼를 생각하면 연민의 감정으로 큰 어미거미를 밖으로 내몰고, 그 다음에 또 나왔네. 서러워한다. 서러워한다. 자, 여기 지금 서러움을 느꼈단 말이야. 그러면 정서가 짜릿한 정서도 나왔고요. 서러운 정서도 나왔어. 큰 거미를 새끼 있는 곳으로 쓸어내면서 느낀 감정은 서러움이었다. 그리고 거미를 무심결에 내몬 것은 죄책감이라는 연민의 감정이 느껴진 거다. 여기 정서 표현 잘 알아도 이렇게 아린 가슴, 가슴이 아리다.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에, 싹다? 이건 이제 가라앉기도 전에, 풀리기도 전에 어디서 좁쌀 알만한 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가재? 여기서는 계속 평안도 사투리가 나오는데, 가재라는 건 방금, 갓이지? 방금 깨인 것 같은,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가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아물거린다는 건 아주 작은 게 꼬물꼬물대는 것을 말하는 거야. 조금씩 막 움직이는 게 아물거리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본다면 처음에 무심결에 거미 새끼를 내몰고, 그 다음에 큰 거미를 보니까 너 새끼 거미한테 가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방금 깨어난 듯한 아주 더 작은 개미 새끼가 왔단 말이야. 누굴 찾아서? 큰 거미를 찾아서. 자, 가족은 원래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고 서로 이렇게 뭉쳐야 되는 거잖아. 이런 의미를 본다면 내가 무심결에 한 행동이 이 거미 가족을 뿔뿔이 흩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끼 거미가, 더 작은 개미가 큰 거미가 없어진 곳으로 와서 막 꼬물꼬물 대고 있는 거야.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이게 메어진다라고 얘기했지. 무너진 거야. 가슴이 메어지는 듯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미 가족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혹시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이렇게 헤어진 거지. 안타까움의 감정이, 정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 그 정서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밀었지만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들, 아까 갓 깨어난 듯한 무척 적은 새끼 개미들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서럽게까지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적은 새끼 거미한테는 뭔가 도움을 주려고, 무척 적은 새끼한테는 도움을 주고 싶어서 손을 내밀었지만 얘네들은 울고불고 어미가 없어지니까 그걸 찾으려고 지금 내가 내민 손이 무서워서 달아버린단 말이야. 자,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자, 여기 나는 작은 것을 보드러운 종이에 받았어. 이 작은 것이 앞에서 말한 더 무척 적은 새끼거미, 작은 것 모두 다 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 거야. 작은 것.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가지고, 왜냐면 손을 내미니까 달아나니까, 또 문 밖으로 버리며,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내몰았다는 얘기지. 버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작은 것이라고 얘기했어. 엄마는 큰 거미고 누나나 형, 처음에 내몬 새끼 거미,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여기서는 이것이라는 게 작은 것이니까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라는 말은 쉽게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자, 만남에 대한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이게 이제 만남을 소망하는 거지.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슬퍼한다. 이래서 정서 표현이 슬픔으로
끝났단 말이야. 자, 여기에 나온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1연에서는 그냥 무심코 거미 새끼를 내몬 거야. 이거는 이제 화자가 무심결에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2연에서는 큰 거미를 그 적은 거미 새끼 있는 곳으로 또 쓸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3연에서는 무척 적은 개미 새끼가 왔을 때 너네들 가족이 다시 만나라고, 다시 재회하라고 밖으로 내몰았단 말이야. 그래서 1연, 2연, 3연 내용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를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암담한 상황, 이때 상황에 비추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현실 반영론이라고 하는데, 현실 반영론에 입각해서 이 시를 보면, 이 시는, 자, 봅시다. 자,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가족 공동체라고 본다면, 가족 공동체.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무심결에 한 행동은 거미 가족을 자, 해체시켰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것이 너무 슬프고 마지막에 슬픔으로 끝났는데, 이 슬프다는 것은 결국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야.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다. 우리 민족도 뿔뿔이 가족과 헤어지는, 해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맞이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의 내용은 거미를 내몬 그런 개인적인 행동이지만, 결국 시대 상황과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 우리 민족 민족 공동체라고 해도 되고요. 일제강점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거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서가 계속 깊어지면서 이어진단 말이야. 자, 제목이 이 수라가 전쟁터에 머물면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수라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시인은 있잖아, 일제강점기, 일제수탈로 인해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그 수라라는 악인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악의 존재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빗대어서 표현한 거란 말이야. 자,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정서 표현이야, 정서. 자, 정서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 이 시의 정서는 제일 처음에 무심코 했던 행동, 이 행동에 뭐라고 그랬냐면 문 밖으로 쓸어나가는 행동이지, 그지? 무심코 한 행동, 여기에서는 아무 마음이 없었어. 의도가 없었단 말이야. 무심함이라고 할 수 있어, 정서가. 그 다음에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큰 거미를 보냈지. 큰 거미를 보냈을 때는 여기는 짜릿하다고 했으니까 죄책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안한 연민의 감정도 있었어. 그리고 다시 만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또 서러움이라는 정서가 나타났다. 서러움이라는 게 뭐야? 슬픔이 좀 극대화된 건데, 가족은 있잖아, 같이 모여 있어야지. 헤어진다는 건 참 서러운 일이야.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첫 번째는 거미 새끼였고, 얘가 이제 거미 새끼고, 자, 잘 안 보이네. 얘가 거미 새끼고, 얘는 큰 거미고, 그러면 아주 작은 것이 나오죠. 갓 아래서 깨어난 것. 얘를 또 손을 내밀었더니 서러워서 울고 난리 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종이를 다 이렇게 해서 밖으로 쓸어냈잖아. 그때는 가슴이 메인다.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어. 또 하나는 서럽기도 하고 서러움도 있었고 마지막에 슬픔으로 끝났단 말이야. 이 정서 변화를 좀 알아둬야 돼. 무심코 한 행동은 무심함이고 거기에는 뭐 어떤 목적 의도가 없는 거야. 하지만 내가 그 행동 때문에 얘네들을 찢어놨구나 하는 죄책감과 혼자 나갔으니까 찬밖에서 얼마나 추울까. 이 찬밖에서 추울까 보다 더한 건 뭐냐면 어미와 헤어진 게 얼마나 슬플까. 그리고 같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헤어져 있다는 건 정말 서러운 일이야. 그리고 적은 새끼를 보면서
가슴이 메어지고 서러움과 마지막엔 슬픔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런 정서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화자가 바깥에 내보낸 거미는 거미 새끼, 큰 거미, 아주 작은 것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걸 정리를 잠깐 해볼게. 이 시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냐면, 자, 이 시는, 자, 첫 번째, 형식상 자유시야. 자유시라는 건 일정한 틀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서정시란 말이야. 아주 많이 정서적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 서정시는 정서를 표현한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정서라는 건 생각, 느낌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시의 성격은 굉장히 상징적이다. 대표적인 게 뭐야? 밖에가 찬 밤이라 그랬지, 밤. 이런 게 일제강점기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서사적이다. 자, 시는 원래 서정적이긴 한데 서사적이다. 왜냐하면 행동,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서사적. 서사라는 말이 사건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행위, 일을 말하겠지, 그지? 자, 이 시의 특징,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니까 시적 대상을 의인화했다.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면 의인하지요, 그지? 그 다음에 반복적 행동이 나와. 반복적 행동. 화자는 반복적 행동이 뭐냐면 거미 새끼, 큰 거미, 작은 것들을 바깥으로 쓸어냈다. 이 반복된 행동, 그게 결국 정서의 심화를 불러일으킨다. 정서의 심화. 아까 금방 공부했던 거야. 정서의 심화. 내가 아까 얘기했던 무심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슬픔까지 이어지는 정서의 심화를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잠깐 서정갈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 자, 우리가 보통 서정갈래라고 하면 서정갈래가 갖고 있는 특징을 좀 알아봐야 돼. 서정갈래, 서사갈래는 소설이라면 서정갈래는 시를 말하는 거지, 시. 시인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 소설에서는 똑같은 화자를 서술자라고 불러. 자, 이름이 화자가 나왔다 그러면 서정갈래에 해당되는 거야. 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시의 구성 요소라고 했어. 구성 요소를 가지고 시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주제를 드러내는 거지. 그럼 시의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어떤 시어를 쓸 건가. 그 다음에 운율을 통해서 말하고요. 이미지. 보통 우리가 이걸 심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수단이야, 수단. 이런 것들을 구성 요소라고 불러. 이 구성 요소를 가지고 마지막에 주제를 나타내는데 이 중간 과정이 표현이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예를 들면 시어는 함축적인 시어가 좋다. 왜? 노래니까 짧으니까 압축시켜야 돼. 함축. 그 다음에 반복을 통해서 운율도 만들어야 돼. 노래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혹은 아까 나왔던 차가운 밤, 비유적 표현이나 상징적인 시어들을 가지고 이걸 적절히 활용한다면 주제 표현에 효과적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결국 여기는 함축적이고 또 운율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인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올 때도 있지만 화자를 통해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주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서정갈래의 문학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 시는 우리가 시를 보면 너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소설처럼 어떤 배경이나 인물 이런 사건 나오기 전에 배경 인물 이런 사전에 어떤 정보라면 정보 이런 거 없이 불쑥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시가 어려운 거고 또 하나는 이 시는 다분히 주관적 내용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인의
시인의 어떤 인식과 아니면 생각 이런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역시 시인의 마음이니까 주관적이다. 주관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한다. 이건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공감하거나 공유하거나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시인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잘 모르고 또 하나 우리가 경험이 없거나 배경 지식이 없다면 또 어려운 거야. 그래서 시가 소설보다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다. 주관적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표현상의 어떤 비유적인 표현, 비유와 상징 이런 것들은 특히 돌려 말하기니까 직접적인 게 아니니까 더더욱 어렵다. 간접적 뭐 이런 거 나왔어 하더니 물론 여기 수라에 나와 있는 정서는 직접적이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서글픔, 뭐 가슴이 찌릿했다, 뭐 그 다음에 내 가슴이 메었다, 막 이런 아린 가슴 이런 부분들은 서러웠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이 어렵진 않다. 자, 백석의 수라였어.